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4월의 두 번째 주말이 왔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참 혼란스러웠었는데요. 뭔가 분위기는 수습되는 방향으로 점차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견딜 수 없는 환경이에요. 우리 처음부터 예상했잖아요. 금리 더 이상 올라가거나 그 다음에 주식시장 빠지면 어렵다라는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 뭐 절실하게 지금 파키스탄에 애원했다는 설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하튼 꼬리를 내렸고 어떤 식으로든지 커버를 하려고 하지만 이란이 쉽게 호락호락 할 거냐 하는 생각과 동시에 결국은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핵심은 호르무즈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핵심인 상황이겠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돌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풀 꺾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안정은 WTI 기준 $90 정도 수준까지 깨지는 상황들이 와야 되는 건데요. 일단 단기적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살짝 고개를 쳐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아침 기준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하루에 한 15척 이하로 배를 통과시켜준다고 하니까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과연 내일 이제 오늘 저녁부터죠. 오늘 저녁부터 내일입니다. 11일이니까 내일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될지 궁금한데, 이란도 협의를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다들 견디기 쉽지 않은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 시장에서 하드웨어 주식들이 많이 올랐고, 하드웨어 종주국 중에 하나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이 조금 약세인 흐름들로 나타냈다. 막판에 갈수록 힘이 좀 빠졌다. 주말이 워낙 이제 무섭지,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주말에 막판으로 갈수록 힘이 좀 빠졌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716종목이나 올랐고요. 163종목이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80포인트, 1.40%가 올라서 이제 5,900에 바닥 다가선 5,858입니다. 장중에 5,900까지 갔고요. 다시 거의 6,000선 근처까지 오는 흐름이고, 시가총액은 이제 5,000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4,824조를 하고 있고, 예전에는 4,800조면 언감생신했는데 지금 기업들의 영업이익 총량을 보면 현재 분위기 보면 4,800조가 한국 기업들의 이익 대비 엄청 안드로메다냐?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분위기 보니까 400조 넘는 거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400조 넘는 시장이 4,800조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는 0.98% 소폭 올랐고요. 하이닉스가 2.9% 올랐고, 그리고 현대차는 보화, 에너지솔루션은 떨어졌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올랐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관련돼서는 오늘 풍산과의 탄압 인수 협정이 깨졌습니다. 풍산 쪽에서 딜을 털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풍산홀딩스가 그걸로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두 자릿수의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짝 보고 올게요. 자, 코스닥 시장은 전일 대비 17포인트 1.64% 올라가면서 1093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히려 거래소하고는 반대로 시간이 갈수록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1320종목이 상승하고 300종목이 떨어져서 아주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은 이제 600조 근처까지 올라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차 전지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부진했고요. 알테오젠도 좀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관련해서는 코스닥 액티브 ETF가 오늘 대대적으로 한번 종목들을 갈아엎었다라는 소식도 들리는데 조금 이따 한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맵으로 한번 전체적인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오른 종목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금융주들이 모양새가 좋은 모습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실 한국에서 금융 이벤트 중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은행 금리 결정이었는데요. 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2.50%로 동결을 했고 만장일치의 동결이었습니다. 먼저 금리 한국의 채권 시장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도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금리가 조금 올랐다는 게 특징적이죠. 3bp면은 그냥 오른 겁니다. 네. 미미한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올랐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금리가 올랐습니다. 자, 아침에는 빠졌죠. 그러니까 저 10시는 금리 동결시킬 때까지는 빠졌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조차는 꽤 크잖아요. 그쵸? 고조차는 큽니다. 지금 7.3bp의 고조차가 있으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bp가 마이너스 3 블라블라 3bp가 플러스 3. 몇 bp 뭐 이런 식으로 간 거니까 아니구나. 더 많이 갔구나. 더 많이 갔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냐면 인플레이션이 오는구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채권 시장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은 그렇습니다. 자, 환율도 한번 볼까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원화원 환율은 1484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달러는 좀 떨어지고 있고요. 달러 떨어진다는 거는 중국의 위안화를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6.83이에요. 1달러당. 그리고 일본 엔화는 159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920원대까지 빠졌던 엔원 환율은 지금 930원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 흐름 살펴볼게요. 오늘 거래소에서는 의료정밀업종, 운수창고, 섬유의복, 종이목재 등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테마 쪽에서는 양자컴퓨터 해운, MLCC 난리 났습니다. 삼성전기 난리 났죠. 조금 이따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는데요. 쇼티지가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가격까지 올라가는 쇼티지의 상황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외국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할게요. 홍콩, 상하이, 인도, 일본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니케이는 1.7%가 올랐으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서 한국보다도 상승폭이 좀 크게 나타났죠. 네. 자, 이 정도로 거시경제 흐름들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매매 주체별 투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매도로 돌아섰던 외국인이 오늘 또다시 1조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요. 개인들은 매도, 1조 이상의 매도, 그 다음에 기관도 한 3천억 가까운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렇습니다. 바닥에서 열심히 사모았던 개인들이 주가가 올라가자 차익 실현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정리하면 좋겠고, 떠나갔던 외국인이 수습해보니까 이거 한국 주식 꽤 싸네 이러면서 다시 매수를 들어온다, 이렇게 읽어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이제 한국 시장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금리 동결이 있었습니다. 금리 동결 관련해서 경기를 어떻게 보는지 내용들을 보니까요. 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는 조금 올라갈 것 같고 성장 전망은 좀 꺾일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그럴 것 같다. 네, 요것이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달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은 헤드라인 2.2%, 근원 2.1%로 되게 안정적인 상황인데요.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해서 원재료가 상승으로 인한 상승 가능성은 조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금융안정권과 안정과 관련되어서는 가계대출은 소폭 증가했고, 대출은 낮은 증가세로 유지가 되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은 오름세가 둔화되었지만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도권 주택가격은 오름세가 둔화되고 가격 상승 기대도 약해졌지만 추세적 안정 여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라고 이번 4월 달에는 지난번의 흐름보다 조금 더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창흠 한흥 총재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이창흠 한흥 총재는 일단 공급 충격이 일시적일 경우에는 금리 조정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공급 충격이 장기화되면,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과 물가가 불안정해지면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여기서 정책 대응은 뭔가요?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이번에 전쟁은 러우 전쟁보다 공급 충격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상승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얘기했습니다. 대신에 현 시점에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건 다 아는 얘기 아닌가?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긴 한데, 하여튼 뻔한 상황이니까 뻔한 얘기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다음에 추경이 부채를 통해 조달한 것이 아니라서 세수로 조달되어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고, 환율 약세 흐름에 대해서는 중동 사태와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이번 환율 원화 약세를 주도했다라고 보면서 상황이 안정되면 환율은 빠르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환율은 레벨보다 달러 인덱스 대비 변화를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차 프로젝트 한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 화폐 있잖아요. 디지털 화폐를 중앙은행에서 주도하는 흐름이 프로젝트 한강입니다. 그러니까 CBDC라고 하는 거, 디지털 커런시, 센트럴 뱅크의 디지털 커런시를 CBD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신영성 후임자가 이 부분 진짜 전문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 이제 보시면 딱 그림 잘 그려져 가지고 연합뉴스에서 잘 해줘 가지고 확 드러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카드 쓰는 것처럼 토큰 쓰는 거, 예금 토큰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예금 토큰을 쓰면 CBDC의 제일 큰 문제가 뭐지? 빅브라더잖아. 은행을 통해서 하는데 다 알아, 다. 우리가 돈 어디다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되게 발달했습니다. 이 건이. 그러니까 과연 이걸 써야 되느냐? 특별히 이제 나쁜 짓 할 사람들이 이거 못 쓰겠네. 그쵸? 재미난 건데. 근데 이거를 이제 시범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한 10만 명 규모로 7개 시중은행과 협력해가지고 실거래 지금 현재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조만간에 이걸 이제 시범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신현송 차기 총재가 전문 분야다라는 거고, 그림 보시면 간단하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뭐 카드 쓰듯이 예금 토큰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용처에서는 그렇고 대신에 그걸 예금으로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송금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쓸 때는 카드처럼 쓰지만 송금 기능까지 다 있다. 그야말로 디지털적이에요. 디지털, 그냥 우리가 은행에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거지. 그냥 은행에 있는 돈이지 뭐. 돈. 은행에 있는 돈하고 거의 성격이 비슷하다. 근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확실하게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뭐 정리한 내용들 중에서 만약에 CBDC가 본격화되면은 정말 좋은 영향이 얻을까 보니까 지금 기본소득 관련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옛날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책도 번역하고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영역이고, 성남시장 할 때, 경기도지사 할 때 실제로 관련된 정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이 좀 더 구체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CBDC가 아주 잘 사용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죠. 왜냐하면 복지로 지급했던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다 속속들이 다 내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용처 제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만약에 CBDC가 나와서 이게 본격화되면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시범 사업 모델을 지금 설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현재 복지부에서 이것을 담당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복지부에서 보건복지 기본사회 기획단을 설치하고 산하의 기본소득 기획팀을 별도로 둬서 기본소득을 집중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기획단장이 장관이고요. 부단장은 차관이 맡았습니다. 장관과 차관이 맡았다는 것은 뭔가 직접 진짜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반영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27년에 예산안에 시범사업 규모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활동을 전제로 진행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AI 관련 또는 이 기술 진보로 인해서 실직한 사람들 에게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방식으로 뭐 사용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존 복지사업과 통폐합해서
연계해서 진행을 한다는 수식도 들립니다. 사실은 복지 사업이 한국의 이제 선진국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이 복지 사각지대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요즘에는 정말 커버리지가 광범위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희가 이제 연말에 뭔가 이제 도우려고 뭘 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디 했죠? 우리 그 루게릭 환자 돕는 병원, 루게릭 환자 돕는 병원에 우리가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몽골에 나무도 심고 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찾아보거든요. 어디가 적당할까? 근데 복지로 커버리지 되는 곳이 많아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으로 예를 들어 고아원 뭐 이런 거요? 거기는 재정적으로는 당장은 뭐 사실 거의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고아원을 나온 청년들이 적응할 때까지 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죠. 거기가 약간 사각지대고 뭐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커버리지 잘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기본소득 얘기까지 나오는 게 아니냐. 그리고 미국에 지금 사상적 흐름을 만들고 있는 피터 틸이 기본소득을 주장했죠. 오늘 아침에 그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그 안두릴이라는 회사가 쉽게 얘기하면 무인 함선 단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드론배 군단을 만든다는 거죠. 저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미국이 매우 두 어떤 방향으로 쪼개져 있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들었는데요. 기술 지상주의가 있구나. AI 엔지니어들의 어떤 인터뷰 내용을 봐도 그렇고 지금 안두릴의 그 뉴스를 접하면서 느꼈는데 얘네는 진짜 극단적으로 사상도 갈라져 있구나. 정말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남부 백인 기독교인들의 그 태도를 보면 정말 뭐랄까 좀 전통 좀 옛날 사람 같은 느낌 많이 드는 반면에 이쪽 그 서부 지역 그 실리콘밸리와 이런 쪽에서 꿈꾸고 있는 세상은 기술로 세계를 모두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되게 많구나. 중간이 텅텅 비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네.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한 거야?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까먹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코스닥 액티브 ETF들이 포트폴리오로 갈아엎는다는 소식입니다. 그냥 3,000당에 휘청거리면서 더 강력하게 이런 뭐 동력을 얻은 것 같은데요. 타임 그 자산운용의 코스닥 액티브 ETF가 그 대대적으로 이게 시가 비중대로 갖고 있었던 걸 액티브니까 사실 패시브 아니잖아요. 패시브 아니니까 자기 마음대로 조절 가능하거든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바이오 쪽 비중을 왕창 줄이고 그리고 그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술 기업 쪽으로의 비중을 왕창 늘렸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상장 지난달에 했는데요. 지금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 7일 기준 수익률이 마이너스 18.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워낙 더 많이 떨어졌잖아요. 게다가 뭐 이번에 그 3,000당 제약까지 계속 갖고 있었으면은 많이 떨어졌겠네요. 그래서 한번 대대적인 개편을 하면서 바이오주는 확실히 줄였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왕창 줄였답니다. 5%에서 거의 0.9%로 반대로 반도체 소부장인 ISC는 3.2%에서 8.7%로 대폭 늘렸고요. 그리고 리노공업, 파두도 비중을 늘렸다고 합니다. 알테오젠은 늘렸다고 합니다. 알테오젠은 그리고 실리콘2, 비추럴셀, 대한광통신도 늘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스피어까지도 올렸는데요. 최근에 주식 그 코스닥 시장에서 얘네들이 의외의 큰 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비중에 따라 주가가 큼직큼직하게 올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네가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크게 빠질 수 있다. 크게 빠질 수 있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저찌되었거나 이번에 코스닥 액티브 ETF는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기가 끝없는 랠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삼성전기가 어제는 FCBGA 얘기해드렸고 오늘은 MLCC입니다. MLCC가 전 산업
리드 타임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즉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은 이쪽 MLCC의 최강자 누구죠? 일본의 무라타입니다. 예, 무라타고 삼성전기도 굉장히 강력한 회사죠. 또 교세라라고 있습니다. 교세라 무라타가 엄청난데요. 1분기 기준으로 이 모든 업체들이 납기 지연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왜 그러냐? 뭐 당연하죠.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자동차, 전자 이쪽에 수요가 너무 많아서 다 공급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풀 가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참 격세지감인데 반도체하고 똑같아. 지금 삼성전기도 지금 뭐 교세라 무라타 이런 데가 증설하고 해서 삼성전기도 엄청 증설했죠. 23년, 24년에 진짜 완전 적자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순식간에 방향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업계 1위가 무라타이기 때문에 무라타가 어떤 가격 정책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가격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함께 반영이 되면서 삼성전기는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 하드웨어의 그 어떤 수요 증가는 여기저기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키옥시아가 IPO 한 이후에 정말 이 회사 살아남어? 이랬었던 회사가 배당을 했다고 합니다. 배당을 함에 따라서 거래대금이 무려 1조 엔, 그러니까 한 종목당 10조 원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4월 8일, 9일 이틀 연속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증시에서는 한 종목에 1조 엔이 돌파한 것은 개별 종목 기준 역사상 최초 사례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그 낸드 플래시 공급을 해주죠. 낸드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좋아진 거죠. 정말 죽는 회사냐 했던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약간 뒷단, 하드웨어에서 뒷단이 낸드가 올라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단, 당연히 HBM, 그 다음 D램 이런 쪽은 어마무시하게 팔렸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을 증명하는 게 대만의 삼성전자 메모리 유통하는 업체인 수프림 일렉트로닉스라고 있습니다. 그냥 한자로는 지상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3월 매출이 전년 동기에 무려 191%나 증가한 533억 대만 달러라고 합니다. 달러 기준으로 16억 8천만 달러, 굉장하죠. 2월 대비로도 전년 대비로는 191%, 2월 대비로는 무려 70%나 증가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드웨어 쪽은 정말 엄청난 그 매출이 터지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오늘 지금 얘기해 드린 거, 데이터 센터가 단위당 가격이, 사용 가격이 올랐잖아요. H100, H200까지도. 블랙웰뿐만 아니라 가격이 다 오르니까 계속해서 수요가 폭증해요. 왜냐하면 임대료가 올라갔으니 당연히 집 짓고 싶겠죠. 서버 집을 짓고 싶을 거예요.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6년 전에 지은 것도 감가상각 다 끝냈는데 계속 돈 잘 벌어. 그러면 신용은 더 잘 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왜 앞단은 뭐가 있어? 토큰 사용량이 급증해.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 질라니까 뭐가 필요해? 칩이 필요해. DPU도 필요하고 HBM 필요한데 HBM 병목 났어. 가격 급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반영시켜서 야 하드웨어 값이 올라가지고 사용 금액을 조금 올려야 되겠는데 했더니 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줘. 괜찮아. 왜 살 수 있어? 비싸게 줘. 알았어. 돈 있어. 줄게.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럼 이 기판을 만들려면 이 기판에다 이 범핑 해가지고 붙이려면 FCBGA 관련이 더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 칩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달라 그러면 이거 전적이 나면 다 조지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MLCC 막 열라 박아놔야지. 근데 이거는 전기 사용량 많잖아. 큰 거 사와. MLCC 큰 거 막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통업체들도 그래서 아주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대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풍산의 탄약사업부 인수가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풍산이 그 매각을 철회했다는 소식이고요. 풍산 같은 경우는 이 탄약 사업이 매출은 30% 수준인데 이익이 70%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 팔고 나면 진짜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랬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K9 자주포, 천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탄약까지 하면 완전한 일괄 체제를 다 가지게 되죠. 위쪽으로는 카이, 밑쪽으로는 풍산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게, 이 풍산의 유진 회장의 장남이 미국 사람이에요. 헬로. 네. 근데 한국 피가 까만 머리 미국인이지. 한국말도 하겠지?
네, 아버지가 한국 사람인데.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방산업체의 경영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방산업체 경영권은 한국 국적자만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팔지 않겠나 했는데 안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내부적으로 가격이 안 맞아서 안 팔았을까?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예, 근데 어쨌든 이로 인해서 오늘 풍산이 두 자릿수의 큰 폭 하락을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현대차가 다시 중국 대륙을 공략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사드 이후에 탈중국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다시 들어가겠다는 소식인데요. 현대자동차 그룹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그리고 삼양식품, 코스맥스, 신세계그룹 등이 합작법인 등과 공장 확대, 판매 채널 확대 등을 통해서 다시 중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베이징 국제 모터쇼를 앞두고 베이징에 전기차 전용 아이오닉 전용 창고를 마련해서 진출을 공식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자, 중국에서 전기차로 승리를 해야 돼요. 쉽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가성비 모델을 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다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나라 이제 인플레이션 어떻게 되냐 걱정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인플레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전기세입니다. 전기 도매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전쟁 전 대비해서 36%로 전기 도매 단가 S&P가 올라갔다. 그래서 킬로와트당 132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일단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들이 많은데, 현재 상황은 기존에는 LNG 발전 비중이 31%나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걸 확 낮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인즉슨 곧 비온 다음 날만 맑고요. 앞으로 당분간 하늘 맑은 날 보기 어렵겠다. 왜? LNG 가스로 발전 안 하면 뭘로 할까요? 그 부분을 원자력은 풀로 돌리더라도 모자라면 석탄입니다. 네, 석탄을 풀로 돌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앞으로 상당히 좋지 않을 것이다.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전기 좀 덜 쓰자, 그리고 쓰려면 낮에 쓰자, 태양광 빵빵 터지는 낮에 쓰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전기를 좀 아끼면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스페이 뉴스 하이킥에 나와서 우리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전기 가격 변동은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나 3, 6개월 뒤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스 사용을 최소화하는 게 숙제라며 원전을 더 돌리거나 석탄을 일부 활용해 가스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예, 제가 드렸던 말씀이 여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사용 자체를 좀 줄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원유와 가스는 대체 수입선과 비축 물량이 있어서 당장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전쟁 재발 우려까지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더 오래 끌면 좀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보여지고, 당분간은 좀 커버리지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전쟁이 빨리빨리 끝나야 우리도 숨통이 좀 트이고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참 이스라엘이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자, 오늘 제일 큰 이슈는 금리 동결이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그다지 큰 변동 없이 마감이 되었고, 미국 시장 상승을 일부 그대로 승계하면서 하드웨어 주식들의 강세가 있었으나, 오늘은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뒷단의 MLCC 등과 이런 기판 관련 주식들이 훨씬 더 큰 강세를 보여줬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해운주들도 굉장히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쟁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관련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증권주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떨어졌던 부분에 상당폭을 되돌렸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이냐? 결국은 이제 6,000포인트 근처에 다시 왔는데, 6,000포인트를 만들어냈던 주역들이 앞으로도 당분간 한국 시장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말 한국 마감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